오늘 강의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진행되는 점을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대어 표기법이 가락구까지 내려갔어요.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저 어디죠? 저기를 거치고 고구려를 거치고 땅을 따라서 가락구까지 계속 남진을 합니다. 그래고 멀리 바다 가운데 가덕도가 바라다 보이는 땅끝 마을 김해까지 남진을 거듭해서 우리의 표기법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멈추었던 것 같아요. 행진을. 그러더니 고대 우리의 이 표기법이 바다를 건너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저는 현가 연구가입니다.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말도 잘 못합니다. 아주 초보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엽집이라는 일본의 애책에 들어있는 노래들을 좀 들여다보다가 저는 이 책 속에 만엽집 속에 들어있는 4516개의 작품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한반도의 고대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의 노래들은 모두가 향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그만 저는 까무러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뒷짐을 지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안절부절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저는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일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의 고향이자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 속에 한 5천여 곡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저거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로 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것이 만일에 우리말로 된 노래라면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일 고대 역사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에 비유될 것이다. 저는 제 눈앞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국과 일본의 지금까지 역사 연구가, 문학 연구가, 인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 탑을 향해 덮치고 있는 것을 착시겠지요. 그걸 저는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확인됩니다. 노래들은 모두가 고대의 표기법에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고대 표기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확인되고 또 확인되었습니다.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두 곡도 아니고 수천 곡이 우리의 표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 속 노래들 모두가 한반도 고대 표기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표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래더라 이 말입니다. 한반도 고대 표기법과 100% 싱크로율 100%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100%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국 수로왕이 만든 뜻발의 법칙까지도 그들이 거기서 만들어진 표기법에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뜻발의 법칙이 나중 한일 고대사를 뒤흔들 한일 고대 관계를 뒤흔들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고 맙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만엽집의 작품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논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한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부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제가 논거를 제시해서 만엽집 등에 수록되어 있는 5천여 곡의 노래들이 일본의 고대 노래들이 서기 70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들이 우리말로 불려졌다라는 사실, 우리말로 불려진 노래라는 사실을 입증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입증의 과정에서 향가의 작자를 추적하고 일본의 3대 국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향가 작자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추적 방법으로 먼저 노래의 작자가 될 수 없는 나라부터 빼내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이나 또는 이중 글자로 기능한다.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향가 문자는 뜻으로 기능한다. 이 법칙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향가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가는 동북아에서 중국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의 한자를 거의 대부분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하늘천, 이 글자는 한중일 모두 다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가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자기들 조상들이 지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향가 문자는 뜻으로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동일합니다. 세 나라 다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으로만 본다면은 한중일 누구나 일단은 향가 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으로 너는 향가 작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조금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향가 제작법으로 또 이런 제작법이 있습니다. 향가의 노랫말은 한자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한국어 어순이라는 게 뭐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러나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노랫말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모든 향가는. 그러니까 이 법칙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은 당연히 향가의 작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어순은 한국과 일본어하고 다릅니다. 그러기에 중국 사람은 향가 작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향가의 노랫말은 한자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법칙은 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 중국인 너는 빠져. 중국인 배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중국은 꼼짝없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 법칙에 의해서 중국인이 배제됩니다. 다음, 이 챕터가 본 강의의 최고난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이 중에 누가 배제돼야 할까요? 알고 봤더니 그걸 결정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뜻발의 법칙입니다.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뜻발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향가의 글자 중 앞글자는 뜻, 뒷글자는 발음으로 읽는다. 그것이 뜻발의 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발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락국 김수로왕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김수로왕의 그 한자, 뜻, 그 발음, 나타났어, 야 할 때 그 야자 이런 발음을 가락국 사람들이 일본말 발음으로 했을까요? 중국말 발음으로 했을까요? 가락국 발음으로 했을까요? 볼 것도 없죠. 가락국 사람은 그 한자의 발음을 뜻, 발 할 때 그 한자의 발음을 가락국 발음, 다시 말해서 고대 한반도어 발음으로 썼다. 그렇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애책들, 아까 제가 들은 3대 국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래들에서 한번 사용되고 있는 뜻발의 법칙을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발음이 어느 나라 사람들의 발음인가를 검토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만엽집 일본서기 고사기의 노래들 속에 있는 뜻발의 법칙에 사용되는 한자들이 모두 다 한반도어 발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확인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가락국에서 만든 수루왕이 만든 뜻발의 법칙이 일본에서도 100% 동일한 싱크로율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걸 일본인들이 뜻발의 법칙을 만들고 그 노래를 만들었다면 뜻발의 법칙 중 한자 발음을 자기들 일본인의 한자 발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운데 중을 우리는 중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낙가, 뭐 중촌 하면 나카무라 상 할 때 낙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는 한자 읽는 발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비교해 보면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반도어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지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되고 있지 않더라. 한 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받아들인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의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 속 노래의 작자들이 일본인이 아니다. 이런 사실이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뜻발의 법칙은 일본인 배제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죠? 한국인만 남았죠. 한반도인만 남았죠. 일본의 국서 속에 있는 그 노래들의 작자는 5천여 곡에 이르는 노래들의 작자는 고대 한반도어 구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향가의 작자가 누구인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의 파급 영향이 너무도 클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두고두고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반박되고 확인되고 공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첫째 증거입니다. 향가는 고대 한반도어 발음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그것은 뜻발의 법칙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자는 한반도 발음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작자는 고대 한반도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작자는 고조선에서부터 가락까지 남진해 왔던 한반도의 고대 표기법을 알고 그 표기법으로 만여지 고사기 일본서기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다. 이 사실은 노래들을 분석하면 너무도 명명백백해집니다. 다만 이건 누가 다 하겠습니까? 엄청 번거로우니까 이 절차는 또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논문과 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논문은 김영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김영회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 검색하시면 논문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대겠습니다. 작자들은 유려한 네이티브 수준의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더라. 일본 사람들이 한자의 한반도 발음을 알고 몇 개 알고 능수능란하게 고대 한반도를 그야말로 고대 한반도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깨 너머로 한국어 조금 배운다 해서 조금 배웠다 해서 노래 가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고대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두 곳도 아니고 향가 속에 무수히 나오는 네이티브 수준의 한반도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겠죠. 네 번째, 그들은 한반도 언어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 증거입니다. 향가 작자들은 한반도어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는 출신 나라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 요건 중에 하나를 언어 정체성이라고 한답니다. 실무적 현장에서는 그 사람의 언어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그 대상자가 시나 노래를 어느 나라 언어로 부르는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몇십 년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는 머리로 이해하고 노래나 시는 가슴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20년 살았다. 일본에서 20년 살았다. 그러더라도 슬프거나 기쁠 때 그가 어느 나라 말로 시나 노래를 부르는가? 그때 만일에 그가 한반도 노래나 시를 부른다면 그를 한국인이라고 한답니다. 향가는 노래입니다. 작자들은 고대 한반도로 노래를 짓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래입니다. 감정으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반도 출신이었거나 어려서 한반도를 떠났거나 한반도 언어를 언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과 일본 내에서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자들을, 이 만엽집 일본서기 고사기의 작자들을 한민족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열도의 향가는 고대 한반도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반도 정체성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만들고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려한 한반도를 구사한 몇 가지 작품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언어 정체성을 한번 직접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만엽집 85번 갑니다. 인덕천왕비가 지었습니다. 서기 399년 인덕천왕이 죽으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이 사진 여러분 보셨죠? 일본에서 가장 큰 능이라고 한답니다. 오사카에 있습니다. 바로 인덕천왕 능입니다. 바로 여기에 장례를 치를 때 서기 399년 이 작품을 85번가를 만들었습니다. 원문가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고대 한반도어 표기법으로 한번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임의 장례 행렬이 길어지게 되었네. 산에서 그대를 맞이할까? 저승사자가 행렬을 기다리까? 저승사자가 기다려야 하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행렬을 빨간색 대이가 이 구절입니다. 여기 해독하면은 기다리까가 됩니다. 이것을 풀면은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대는 기다리다 대, 이 가는 발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플러스 이 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은 기다리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말 기다리겠다, 고어 냄새가 풍기죠. 물론 이 작품에는 다른 고대 표기법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부터 그게 100%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지가가 서기 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한반도에서는 향가가 안 나와요. 그리고 389년 42년부터 일본에서 만년집에서 최초로 나오는 389년 사이에 한반도 어떻든 간에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향가가 없어요. 저는 이 기간을 향가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표기법, 김수로왕이 만들었던 표기법이 이 350여 년이 지난 뒤에 서기 399년 일본 오사카 인덕천왕 항우가 만든 노래 만엽집 85번가에서 혹등고래처럼 튀어오른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까. 이것은 한국인이 아니라면 만들어낼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일본인이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이 풀어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자 인덕천왕 황후는 능란한 한반도어 구사자였습니다. 한반도의 언어 정체성을 이 정도 기다리까, 이 정도의 말을 만들 정도의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한반도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서기 399년 인덕천왕비가 뜻발의 법칙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 42년 가락국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졌던 법칙이에요.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뜻발의 법칙을 알았을까요? 이 사실은 향가의 암흑기, 이 기간 중에 누군가가 뜻발의 법칙을 가지고
가락국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증거로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가는 그 속성이 왕실에서 쓰는 제천의식에 쓰는 노래였습니다. 그게 일반인은 감히 신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위 신하도. 이 소리는 가락국 최고 왕실의 누군가가 뜻발의 법칙과 포함된 고대 표기법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오로지 왕실에서만 향가는 써요. 일본의 왕실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가야의 왕실과 서기 399년 이전의 일본 왕실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증거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세한 것은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락국 왕실의 누군가가 표기법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 일본 왕실의 일원이 되어서 그 일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책인지는 최고 왕실의 자리일 겁니다. 노래, 그 사람이 향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일본 왕실에게. 그래서 최고로 밀접한 인적 교류가 있었다. 그것을 바로 뜻발의 법칙이 입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만엽집 17번가 끝구절입니다. 이것은 액존왕입니다. 액존왕. 액존왕은 백제가 멸망할 당시 서기 660년경에 일본 황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인입니다. 천황의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만엽집 17, 그녀의 17번가입니다. 보시죠. 운의 은 장폐지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름은 애은은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에는 장이 바닷가의 나쁜 기운을 말합니다.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배는 한 곱, 두 곱, 세 곱 할 때의 곱, 지야는 또 발음입니다. 뜻발의 법칙대로 되지 않습니까? 곱, 이자가 여기서도 생략되어 있죠. 곱이지야. 구름에는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곱이지야. 바닷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 바닷가 구름에는 그 바닷가의 독성이 딴 지역에 비해서 곱이지야.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립고도 정겨운 한반도어입니다. 액전왕의 언어적 정체성은 어디일까요? 저는 당연히 한반도 여인이라고 봅니다. 한민족인 겁니다. 이 운의 장배지야 만엽집 17번가는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고대 작품이었다. 일본이 아니다. 왜? 일본은 이런 걸 몰라요. 일본인들은. 이것을 저들끼리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나라 작품으로 봐야 하는가? 다음에 39번. 히토마루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엽집 작가의 최고봉이라고 스스로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217번가 끝구절입니다. 조로의 여야, 성문의 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조로는 아침이슬 애는 뭐죠?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발음. 앞에는 아침 뜻으로 봐서 아침 이슬. 그리고 애는 애. 그 다음에 여야 이것도 뜻발의 법칙입니다. 같을요, 같다요, 또 발음야. 그러니까 같다야를 두 개 자연스럽게 이으니까 같다야. 그럼 이것만 볼게요. 아침 이슬에 같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아침 이슬에 같아야 저녁 안개에 같아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개만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아침 이슬에 할 때 이 애는 우리 고대어로 비교격 조사라고 합니다. 나와 너 할 때 와에 해당합니다. 아침 이슬에 같아야 그 말은 아침 이슬과 같아야 이 말이 되겠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그런데 이 말이요 재밌는 데서 나와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서문에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란 말싸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여기서 애가 뭐냐? 중국과 달라 이 말입니다. 비교격 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서기 700년대 일본에 살고 있던 히토마루라는 이 작가가
1400년대 세종대왕이 쓰시던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그 만엽지 고사기 일본서기, 그 속에 노래들이 있었어요. 금태보니 이들이 모두 고대 한반도어 말 그대로 고조선과 가락국에 내려온 표기법에 따라서 그대로 말을 만들고 한자의 발음까지도 우리 것으로 하고 있고 유려한 우리말로 만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하고 있더라. 이 뜻발의 법칙은 이 노래들이 한반도어로 표기되고 읽히고 불려지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뜻발의 법칙은 말 그대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표기법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이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모두 고대 한반도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 있던 나라, 신라, 주로 이제 신라겠죠. 일본과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 멸망 후에 인적 교류는 사실상 단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라와 외국은 일본은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적대 관계였을 것이고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은 아예 이제는 일본으로 올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한 단절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일본 내 한반도어 사용자들이 아주 급감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후손조차도 한반도를 잊어먹었고 언어 정체성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아마 한반도의 언어 정체성이 사라진 그때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만엽집의 향가를 짓지 못하고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나라, 즉 일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어떠한 이런저런 정치적 격변기, 그리고 특정한 시기,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특수한 활동 공간에서 그 특수한 공간은 아마 황실 주변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황실에서 쓰니까요. 왕이 쓰니까. 고대 한반도 표기법을 사용해서 그들은 작품을 만들고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이들은 유려한 고대 한반도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언어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일정 기간 일본 땅에 살다가 사라지면서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엽지 코사기 일본서기입니다. 만엽지 코사기 일본서기는 과연 어느 나라 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느 나라 노래라고 봐야 할까요? 그들과 그들의 작품은 우리 한민족의 분신이었고 한민족의 작품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언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만엽지 코사기 일본서기를 우리말로 표기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대 표기법이 이 사실을 명쾌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대 표기법이 바로 결정적 스모킹 건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고대의 역사와 문학이 한국어로 표기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종대왕님께 이게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세종대왕님께 이 유튜브 동영상을 드립니다. 김영애 TV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고 아주 힘이 약한 TV입니다. 널리 전파되어서 향가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직 구독 시청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